지금 이 순간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세상을 뒤흔든 역사, 숨겨진 진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이야기까지. 거대한 용이 승천을 준비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전 세계는 베이징의 붉은 성벽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협적인 포효에 숨을 죽였고, 그들이 쏘아올린 우주선과 최첨단 미사일들은 곧 서방의 패권을 끝장낼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진실은 사뭇 다릅니다. 그 화려한 비늘 아래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승천의 포효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거대한 구조물의 비명이었습니다. 중남해의 깊은 곳,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토록 공을 들였던 군사 현대화의 상징들이 사실은 거대한 모래성 위에 지어졌다는 증거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서방 정보당국을 경악게 했던 기괴한 보고서 한 장이었습니다. 중국의 전략적 자부심이라 불리던 로켓군의 미사일 연료통 안에서 연료 대신 물이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 기강회의나 일개 관리의 횡령 사건이 아닙니다. 국가의 명운을 건무기 체계조차 부패의 손길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그 부패가 기술 관료들의 정교한 거짓말 아래 수년간 은폐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 주석은 지난 10년 동안 과학기술과 군사를 결합한 이른바 군산복합체를 통해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주항공 분야의 천재들을 정권의 핵심으로 불러들였고 그들에게 무한한 권력과 예산을 쥐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천재들이 보답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물로 채워진 미사일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지금 중국 전역을 뒤흔들고 있는 숙청의 칼바람은 바로 이 배신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 자신의 손으로 직접 키워낸 기술 관료들이 정권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는 사실을 시 주석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대만을 향해 겨누고 있다고 믿었던 총구는 사실 빈 껍데기였고 그 빈 공간을 채운 것은 권력자들의 끝없는 탐욕이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중국이 당장이라도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전쟁을 수행할 능력 자체가 거세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기묘한 역설은 단순히 군부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분열이 가장 밑바닥의 신뢰까지 갉아먹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 주석은 이제 아무도 믿지 못하는 고립된 황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반대파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휘두르는 숙청의 칼날은 이제 자신의 가장 가까운 동지들, 심지어는 자신의 통치 철학을 공유했던 가신그룹까지 겨냥하고 있습니다. 붉은 담벼락 안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치는 처절한 생존 게임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 여파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금값의 폭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제국은 내부의 붕괴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역사가 기록할 가장 화려한 몰락의 전조를 목격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그 화려한 은폐막 뒤에 숨겨진 진짜 권력투쟁의 실체를 하나씩 벗겨보려 합니다. 베이징의 정치는 흔히 안개 속의 체스판에 비유되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호수 같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포식자들이 서로의 목을 물어뜯는 치열한 생존 게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남해를 감싸고 있는 기묘한 정적은 바로 그 포식자들이 대대적인 사냥을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1인 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중국의 권력 핵심부에서는 전례 없는 숙청의 카오스가 몰아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중심에는 한때 차기 총리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인물, 마식루이의 석연치 않은 몰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식루이는 단순히 유능한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 주석이 추진하던 우주굴기와 군 현대화의 상징이자 시 주석의 부인 팽여원 여사와 같은 고향 출신인 산동방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당무에서 배제되고 베이징으로 압송되었다는 소식은 중국 정계에 거대한 충격을 던졌습니다. 더 기괴한 것은 그와 한조를 이루어 광둥성을 이끌었던 공청단의 황태자 호추나 역시 다시 한번 숙청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진핑파의 핵심과
반시진핑파의 상징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 이 현상은 지금 베이징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단순히 내 편과 내 편을 가르는 차원을 넘어섰음을 시사합니다. 이 혼돈의 파편은 중국의 11개 대형 군수기업으로까지 튀었습니다. 항공우주, 미사일, 해군함정 등 중국의 방위산업을 지탱하던 최고위 경영진들이 줄줄이 연행되고 조사받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부패 척결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이 만들어낸 무기들이 실전에서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판매된 중국산 방공망이 처참하게 뚫리고 야심차게 준비한 미사일들이 기술적 결함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보고가 시 주석의 책상 위에 쌓이면서 기술 관료들에 대한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숙청은 선택이 아닌 실패를 가리기 위한 생존의 도구가 된 셈입니다. 이 모든 소동의 종착역은 내년으로 다가온 21차 당대회입니다. 권력의 지분을 재분배하는 이 중대한 시기를 앞두고 시진핑 주석과 그에 맞서는 원로 세력들은 각자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지방 조직부터 하나씩 자신의 사람으로 채우려는 원로들의 반격과 이를 원천 봉쇄하려는 시 주석의 무차별적인 숙청 전쟁은 이미 통제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이 이토록 잔인하게 부딪힐 때 가장 먼저 가치가 오르는 것은 종이 조각에 불과한 화폐가 아니라 금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중국 내부의 부유층과 중산층이 앞다투어 금을 사들이고 있는 것은 지금 베이징의 침묵이 곧 거대한 폭풍으로 변할 것임을 예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유능해 보이던 기술 관료들을 부패와 무능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들이 화려하게 등장했던 10년 전의 과거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지는 이 무자비한 칼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계바늘을 조금 뒤로 돌려 붉은 휘장 뒤에 숨겨진 은밀한 동맹의 역사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체제가 오롯이 그 자신의 정치적 계산과 피비린내 나는 투쟁의 결과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제국의 기초공사를 다지는 데 있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숨은 설계자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영부인 펑리위안 여사입니다. 국가원수의 배우자라는 부드러운 수식어로는 그녀가 가진 권력의 실체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거시 주석이 중앙 권력의 중심부로 조심스럽게 진입할 당시 그에게는 확고한 군분의 지지 기반이 부족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총구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권력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그 불안한 빈 공간을 완벽하게 메워준 결정적인 열쇠가 바로 펑리위안이었습니다. 인민해방군 소장의 계급장까지 달았던 그녀는 단순한 국민 가수가 아니라 군부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인사였습니다. 특히 그녀는 중국 군부 내에서 가장 강력한 파벌 중 하나인 산동방, 즉 산둥성 출신 군벌 세력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시 주석이 당을 장악하고 펑 여사가 군부의 인맥을 끌어모아 방패를 삼는 이 기묘한 당과 군의 정치 동맹은 훗날 고위층 사이에서 은밀하게 부부상점이라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동방의 강력한 후광을 얻고 무대 중앙으로 가장 높이 날아올랐던 인물이 바로 앞서 언급된 마식루이였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마식루이와 펑리위안 여사의 관계가 단순한 정치적 동맹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산둥성 출신이라는 지연으로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펑 여사의 어린 시절 마식루이의 가족과 얽힌 사적인 인연까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펑 여사는 자신을 대신해 은밀한 구준이를 도맡아 하던 마식루이의 아내 롱리와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깊은 사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펑 여사는 마식루이를 차기 총리 후보라는 권력 최정상 근처까지 밀어올렸습니다. 마식루이는 단순한 우주항공 분야의 테크노크라트가 아니라 펑 여사가 심혈을 기울여 키워낸 산동방에 빛나는 보석이자 시진핑, 펑리위안 권력 동맹의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견고한 부부의 동맹은 그들이 애지중지했던 보석이 치명적인 부패의 늪에 빠져 있음이 드러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맞이합니다. 우주기술 발전과 국방 현대화라는 국가적 구호 뒤에서 산동방을 비롯한 군수공업 세력들은 거대한 이권 카르텔을 형성했습니다.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고 우주 정거장을 쏘아 올려야 할 천문학적인 예산은 은밀하게 그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마싱루이의 동생 마싱추엔을 비롯한 비서진들은 최고 권력의 비호를 무기 삼아 탐욕을 채웠고, 권력 정점의 무기는 하부 조직으로 내려갈수록 노골적인 집단 부패로 진화했습니다. 이제 시 주석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국방력을 재건하고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썩어 빠진 환부를 도려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칼끝이 향하는 곳은 아내가 평생을 바쳐 구축해온 정치적 기반이자 자신의 권력을 지탱해 주었던 동맹의 심장부입니다. 마식루이를 무자비하게 내친다는 것은 곧 펑리위안 여사의 세력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산동방과의 전면전을 의미합니다. 베이징의 권력 투쟁이 단순한 정적 제거를 넘어 피를 부르는 부부내전으로 치닫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엘리트 과학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토록 은밀하게 거대한 국가 예산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정치판에서 가장 위험한 환상은 전문가는 권력 욕으로부터 순수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시진핑 주석 역시 한때 이 달콤하고 치명적인 환상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2012년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오른 그는 기존의 부패하고 입만 살아서 움직이는 정치 관료들만으로는 결코 미국의 패권을 넘어설 수 없다는 뼈아픈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새로운 제국의 돌격대는 화려한 언변을 가진 노련한 정치가들이 아니라 복잡한 도면과 데이터를 다루는 차가운 머리의 과학자들이었습니다. 이른바 중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주항공 테크노크라트들의 화려한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시 주석의 비전은 확고하고 명리했습니다. 2013년 삼중전해를 기점으로 그는 군민융합, 즉 군사기술과 민간산업의 경계를 허물어 압도적인 국방 현대화를 이룩하겠다는 거대한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이 원대한 계획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 달 탐사선, 창어와 유인우주선, 선저우, 그리고 우주정거장 탱궁의 성공을 이끌었던 최고급 두뇌들이 대거 권력의 중심부로 발탁되었습니다. 마식루이를 필두로 한 군수공업방, 그리고 항공우주계 출신의 이 엘리트들은 과거 장점인의 상하이방이나 후진타오의 공청단 세력과는 질적으로 달라 보였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실험실에서 밤을 새우며 조국의 우주굴기를 이끌어낸 애국자이자 오직 과학적 성과와 데이터로만 말하는 결백한 인재들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이 간과한 가장 끔찍한 진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권력의 맛은 가장 차가운 이성조차 마비시킬 만큼 강렬하며 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천문학적인 예산은 결국 걷잡을 수 없는 괴물을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실험실의 순수한 과학자들이 중남해의 화려한 붉은 카페 뒤로 걸어 올라오는 순간 거대한 비극의 씨앗은 이미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국가 최고 안보와 첨단 기술 개발이라는 신성한 명분 아래 이들에게 부여된 막대한 국방 예산은 그 어떤 외부기관의 감사나 견제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완벽한 성역이 되었습니다. 군사기밀이라는 굳게 닫힌 두꺼운 장막은 그들의 끝없는 탐욕을 숨겨주는 가장 훌륭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군과 민간 기업을 교차하며 셀 수 없는 자금이 흘러다니는 군민융합 시스템 속에서 이 똑똑한 과학자들은 곧 아주 치명적이고 영리한 정치인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들은 미사일의 궤도를 계산하던 그 명석한 두뇌로 뇌물의 자금 세탁 경로를 정교하게 설계했고 우주선의 미세한 결함을 찾아내던 예리한 눈으로 정부의 감찰망을 유유히 피하는 법을 찾아냈습니다. 가장 참담한 것은 이들이 과학과 국가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원하는 압도적인 스펙과 성능을 서류상으로 맞추기 위해 그들은 불량 부품을 조직적으로 눈감아주고 조작된 허위 데이터를 보고서에 채워 넣었습니다. 무기가
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과 이권이 더 중요해진 거대한 부패의 늪에 중국의 가장 뛰어난 지성들이 스스로 몸을 던진 것입니다. 과학과 애국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된 이 구조적인 부패는 이전에 그 어떤 전통적인 권력형 비리보다 훨씬 더 국가에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국고에 돈만 빼돌린 것이 아니라 국가를 지켜야 할 방패 자체를 내부에서부터 썩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자신이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첨단 무기의 성벽을 쌓아 올렸다고 굳게 믿었지만 그것은 속이 텅 빈 거대한 모조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겹겹이 쌓인 거짓말의 장막이 갈기갈기 찢어지며 참담한 진실이 폭로된 곳은 베이징의 깐깐한 감사원 회의실이 아니었습니다. 무적이라 자랑에 맞지 않았던 그들의 첨단 무기가 지구 반대편의 낯선 전장에서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면서 시작된 피할 수 없는 악몽이었습니다. 전쟁터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공간입니다. 그곳에서는 계급장도,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도, 최고 지도자를 향한 충성 맹세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철과 화약, 그리고 기술의 진실만이 살아남을 뿐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곁을 둘러싸고 있던 우주항공 테크노크라트들은 베이징의 쾌적하고 안전한 회의실 안에서 완벽한 숫자를 만들어내는 데는 천재적이었지만 그들이 만든 무기가 실제로 피와 불이 튀는 전장에서도 통할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참담한 진실의 청구서는 중국 본토가 아닌 지구 반대편의 낯선 땅에서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맞서기 위해 친중 국가들에게 적극적으로 첨단 무기를 수출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중국산 방공망과 레이더 시스템을 전격적으로 도입하며 자국의 하늘을 방어하려 했던 대표적인 국가들이었습니다. 중국의 군수공업 세력은 자신들이 개발한 시스템이 서방의 어떤 스텔스기나 미사일도 완벽하게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서류상의 스펙만 놓고 보면 그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가성비와 성능을 자랑하는 무결점의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그 화려한 스펙이 얼마나 허망한 조작이었는지를 잔인하게 폭로하고 말았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잦은 정전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중국산 레이더는 기대했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이란의 핵심 군사시설을 겨냥한 실제 타격 상황에서 중국이 자랑하던 방공 시스템은 적의 항적조차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고 무력화되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하늘을 빈틈없이 덮어야 할 방패는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었고 요격 미사일은 목표물을 어이없이 빗나갔습니다. 이 치명적인 성능 결함에 대한 냉혹한 현장 보고서들이 은밀히 베이징으로 타전되었을 때 중남해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출품의 불량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군이 현재 실전 배치하고 있는, 나아가 대만 침공 시 최전선에 나서야 할 동일한 무기 체계들의 신뢰성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쏟아붓고 가장 똑똑하다는 과학자들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위임하여 만들어낸 군사 현대화의 결과물이 사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무기였다는 뼈아픈 진실을 마주한 것입니다. 테크노크라트들은 기초적인 부품의 결함을 숨기기 위해 데이터를 조직적으로 조작했고 테스트 결과를 부풀렸으며 그 썩어빠진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하청업체들과 뇌물을 주고받았습니다. 실전 경험이 전무한 기술 관료들이 책상머리에서 만들어낸 권력형 환상은 진짜 미사일이 날아오는 전장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대만 해협에서의 압도적인 무력 통일을 꿈꾸던 시 주석에게 이는 단순한 국가적 체면 손상을 넘어 정권의 안보 자체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전략적 재앙이었습니다. 결국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 들려온 참담한 패전의 소식은 베이징 전역에 피바람을 불러오는 결정적인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분노한 시 주석은 당장 군수산업 전반에 대한 무자비한 조사와 성역 없는 숙청을 지시했습니다.
스텔스기 관련 핵심 인물들부터 방공망 책임자들까지 어제의 영웅들이 하루아침에 국가의 반역자로 몰려 어두운 취조실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분노의 칼날이 군부와 기술 관료들의 심장부를 향해 깊숙이 들어갈수록 시 주석은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한 암초와 마주하게 됩니다. 부패한 관료들의 배후를 캐면 캘수록 그 핏빛 장막 너머에서 자신의 권력을 오랫동안 지탱해주던 가장 가깝고도 두려운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이 끔찍한 싸움은 단순한 부패 척결을 넘어 권력의 가장 내밀하고 치명적인 공간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절대 권력자들의 가장 큰 비극은 권력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오를수록 정작 자신이 등을 맞대고 잠드는 사람조차 온전히 믿을 수 없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면한 현재의 딜레마가 정확히 그러합니다. 외부 세계는 시 주석이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력하고 흔들림 없는 일인 독재 체제를 완성했다고 평가합니다. 모든 정적을 가차없이 숙청하고 당과 군을 완벽하게 장악한 철의 통치자. 하지만 중남해의 가장 내밀하고 은밀한 공간, 즉 최고 권력자의 거처 문턱을 넘어서면 그 철옹성 같던 권력의 균열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최근 베이징 정가를 은밀하게 떠돌고 있는 부부내전, 즉 시진핑 주석의 핏줄인 친동생 시위안핑과 영부인 펑리위안 여사 사이의 거친 권력 감투설은 이 붉은 제국이 내부에서부터 어떻게 병들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치명적인 징후입니다. 앞서 우리는 시 주석과 펑 여사가 이른바 부부상점이라 불리는 완벽한 당과 군의 정치 동맹을 맺고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시 주석이 당의 조직을 지배하고 펑 여사가 산동방을 비롯한 군부의 충성심을 끌어모으는 이 완벽한 2인 삼각게임은 마식루이를 비롯한 군수공업 세력의 부패 스캔들이 터지기 전까지는 매우 훌륭하게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11개 거대 방산 기업과 로켓군의 고위급 인사들이 줄줄이 엮여 들어가는 전대미문의 부패 게이트가 열리면서 이 부부상점의 화려한 간판은 처참하게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펑 여사는 자신이 10수년간 심혈을 기울여 키워낸 산동방의 핵심 인사들과 측근들이 줄줄이 숙청의 칼날을 맞고 낙마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권력의 비정한 세계에서 자신의 수족이 잘려나가는 것을 방치하는 지도자는 곧바로 힘과 권위를 잃게 됩니다. 펑 여사는 자신의 정치적 생존과 패밀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어막을 치려했지만 시 주석의 입장은 단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의 안위가 달린 무기 체계마저 불량품으로 채워넣은 자들을 영부인의 체면 때문에 살려둘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팽팽한 부부의 긴장감 속에 치명적인 기름을 부은 인물이 바로 시 주석의 친동생 시위안핑입니다. 형의 절대 권력을 은밀한 배경으로 삼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력을 확장해온 시위안핑은 펑리위안의 산동방 세력이 흔들리는 이 절호의 빈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내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고위직 인선 과정과 막대한 이권 배분을 두고 시위안핑의 세력과 펑리위안의 세력 간의 충돌이 곳곳에서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권력의 쟁취를 위해 등을 맞대고 싸우던 든든한 가족들이 이제는 한정된 차기 권력의 지분을 두고 서로를 밟고 일어서야만 하는 잔인한 생존 게임의 플레이어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형수와 시동생이 벌이는 이 권력 투쟁은 결코 단순한 집안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으로 다가온 21차 당대회 인선을 둘러싼 거대한 파벌 전쟁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시위안핑 세력은 썩어빠진 산동방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형을 압박하고 펑 여사 측은 시씨 일가가 자신들을 토사구팽하려 한다며 격렬히 반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참혹한 패밀리 내전 속에서 가장 고립되고 외로운 인물은 역설적이게도 14억 인구를 지배하는 최고 권력자 시진핑 주석 본인입니다. 한쪽에는 국가의 군사적 기강을 무너뜨린 측근들을
필사적으로 감싸려는 아내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권력의 공백을 파고들어 새로운 외척 세력으로 군림하려는 피부치 동생이 있습니다. 시 주석은 이 둘 중 누구의 손도 온전히 들어줄 수 없는 끔찍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영부인의 측근을 덮어주자니 벼르고 있는 정적들에게 치명적인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되고, 신동생의 끝없는 탐욕을 방치하자니 자칫 정권의 뿌리마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더욱 무자비한 감시와 피비린내 나는 숙청뿐입니다. 시 주석의 신복들이 매일 아침 책상 위에 올려놓는 기밀 보고서에는 이제 정적들의 동향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와 가족들의 은밀한 통화 내역까지 적혀 있습니다. 황제의 침실은 더 이상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안식처가 아니라 가장 날선 정보들이 부딪히는 차가운 심리전의 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최고위층 부부의 불화와 가족 간의 권력 암투는 단순히 중남의 담장 안의 씁쓸한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호시탐탐 반격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던 반시진핑 파벌, 즉 구세력의 원로 그룹들에게 이 CC 일가의 틈새는 하늘이 내려준 완벽한 반격의 타이밍이었습니다. 권력의 최정점에서 발생한 이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균열을 비집고 들어가 시 주석이 공들여 구축해놓은 통치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어 버리려는 은밀하고도 파괴적인 음모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자비한 반격의 첫 번째 제물로 무대 위에 강제로 끌려 나온 인물은 시진핑 세력이 이제는 완전히 잊혔다고 믿었던 쫓겨난 공청단의 마지막 황태자였습니다. 도대체 왜 권력의 변방으로 완전히 밀려나 숨을 죽이고 있던 비운의 인물이 이 치열한 숙청 카오스의 가장 뜨거운 화약고로 다시 불려나오게 된 것일까요? 정치적 죽음을 맞이한 자가 다시 불려나오는 것만큼 섬뜩한 일은 없습니다. 특히 그곳이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이 벌어지는 베이징의 한복판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일인 독재 체제가 굳어지면서 권력의 변방으로 쫓겨나 완전히 잊힌 줄로만 알았던 인물, 공청단의 마지막 황태자 호춘화가 최근 다시 정가의 심장부에서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때 중국의 차기 최고 지도자로 낙점되었던 인물이지만 시진핑 주석의 맹렬한 권력 장악 과정에서 철저하게 거세당하고 전국인 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라는 허울뿐인 한직으로 밀려났던 비운의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펑리위안 여사의 총애를 받던 산동방의 핵심, 마식노이의 부패 스캔들에 왜 갑자기 이 몰락한 황태자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일까요? 이 기묘한 연결고리를 풀기 위해서는 2013년 광둥성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호춘화는 중국 경제의 심장부인 광둥성의 당서기로 부임하며 권력의 1인자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우주항공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테크노크라트의 총아로 떠오르던 마식노이가 광둥성 성장, 즉 2인자로 내려오게 됩니다. 출신 배경도, 정치적 성향도, 지지 기반도 완전히 달랐던 두 사람은 장장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둥성이라는 거대한 배를 함께 조종해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당서기와 성장으로서 협력하는 듯 보였지만 권력의 생리상 그들의 비서진과 측근들 사이에서는 은밀한 견제와 이권의 결탁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흐른 지금 마식노이가 치명적인 부패 혐의로 당무가 정지되고 베이징으로 압송되면서 그 당시에 묻혀있던 폭탄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 주석의 사정당국이 마식노이의 업무 비서인 리광루를 비롯한 측근들을 무자비하게 취조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살기 위해 내뱉은 진술들이 뜻밖의 방향으로 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식노이의 측근들은 자신들의 형량을 줄이거나 혹은 전국을 완전히 진흙탕으로 만들기 위해 과거 광둥성 시절 호춘화의 기밀 비서와 정무 비서들 역시 이 거대한 부패 카르텔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다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중국 정치판에서 가장 악명 높은 이른바 물귀신 작전이 발동된 것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죽지 않겠다는 테크노크라트들의
무서운 생존 본능이 잊혀가던 공청단의 황태자를 다시 사지의 한가운데로 끌어당겼습니다. 이 끔찍한 물귀신 작전은 각 파벌에게 전혀 다른 전략적 의미로 다가옵니다. 시진핑과 펑리위안의 세력을 견제하려는 반대파 입장에서는 마식루이를 무너뜨림으로써 최고 권력의 심장부에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진핑 주석의 사정기관 입장에서는 마식루이 측근들의 입에서 나온 진술을 빌미로 눈엣 가시 같았던 공청단의 잔존 세력, 특히 잠재적 위협인 호춘화의 정치적 명주를 이번 기회에 아예 끊어버릴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과거 4년 동안 한솥밥을 먹으며 서로의 치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두 최고위급 관료의 인연이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목을 조르는 치명적인 독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권력의 중심부에서 벌어지는 이 처절한 진흙탕 싸움은 21차 당대회를 앞두고 붉은 성벽 안의 모든 인사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는 중국 공산당의 구조적 모순 속에서 이제 숙청은 특정한 파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걸리면 누구든 죽는 무제한의 카오스로 진화했습니다. 부패라는 이름의 전염병은 계파를 가리지 않고 모두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과 그의 측근들이 부패의 잔재를 쓸어버리고 권력의 지분을 독식하기 위해 정신없이 칼을 휘두르고 있는 바로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거대한 그림자들이 다시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의 관료들이 잇따라 알 수 없는 이유로 교체되는 이상 징후 속에서 중남해의 차가운 바닥 밑으로 죽은 줄 알았던 과거의 망령들이 다시 기어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 권력이 스스로 쳐놓은 덫에 걸려 허우적거릴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잊혀진 과거의 망령들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중남해의 심장부, 특히 자신의 통치 기반이었던 군산복합체와 아내 펑리위안 여사의 산동방마저 무자비하게 휩쓸고 지나가는 동안 베이징의 삼엄한 감시망에서 살짝 비껴나 있는 지방에서는 심상치 않은 변화의 조짐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 권력이 내부의 배신과 암투로 혼란에 빠진 바로 그 틈을 타서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진 줄 알았던 당의 원로 그룹들이 다시금 호흡을 가다듬고 거대한 체스판 위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한때 중국 경제를 이끌었던, 그러나 시진핑 시대의 도래와 함께 철저하게 은둔을 강요받았 최근 베이징 정가에 조용히 퍼지고 있는 첩보에 따르면 원자바오를 비롯한 구세력 원로들이 지방의 주요 당직자와 정부 관료들이 교체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권력이 시주석 한 사람을 향해 수직으로 정렬되어 있다고 믿었던 중국 공산당 체제 안에서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로 여겨지던 원로들이 어떻게 다시 지방 조직의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내년으로 다가온 제21차 당대회라는 거대한 권력 재분배의 시간표에 있습니다. 당대회에서 중앙정치국의 위원으로 선출되어 권력의 정점에 오르기 위해서는 결국 거대한 피라미드의 하부 구조인 지방 조직의 전폭적인 지지와 추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 주석이 중앙 권력의 핵심부인 군부와 우주항공 테크노크라트들의 치명적인 부패를 도려내고 패밀리 내전을 수습하느라 시선을 완전히 빼앗긴 사이 반시진핑 파벌과 원로 그룹들은 권력의 진정한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지방관료 사회부터 소리 없이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무자비한 칼을 휘두르는 시 주석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대신 그의 발밑에 있는 흙을 조용히 파내는 가장 노련하고 치명적인 방식의 권력투쟁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원로들의 움직임에 지방 관료들이 은밀하게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파벌 갈아타기가 아니라 시진핑 체제에 대한 지방의 은밀한 반란이자 태업의 형태를 띤 조용한 항명입니다. 권력투쟁이 성역 없는 무제한의 숙청으로 변질되면서 관료들은 더 이상 중앙의 명령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며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억울하게 부패 스캔들이나 파벌 싸움에 엮여 어두운 취조실로 끌려가느니 차라리 원로들의 우산 아래로 숨어들어 납작 엎드린 채 무사한 일을 택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 방식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시주석이 그토록 혐오하고 척결하고자 했던 당내 파벌 정치와 지방 권력의 분열이 역설적이게도 그 자신의 가혹한 권력 독점과 숙청의 카오스 속에서 독버섯처럼 다시 부활하고 있는 셈입니다. 중앙의 명령은 지방으로 하달되는 과정에서 교묘하게 왜곡되거나 지연되고 지방의 진짜 위기 징후들은 중앙으로 올라가지 못한 채 차단됩니다. 14억 대륙을 통제하는 절대군주 시진핑은 이제 베이징이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 갇혀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끔찍한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부부상점의 붕괴, 믿었던 기술 관료들의 배신,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시작된 지방 권력의 이탈까지 시주석을 포위해 들어오는 이 거대한 위협들은 결국 중국 공산당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거대하고 파괴적인 대청소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자비한 피해 숙청은 이제 방위산업 전반을 넘어 국가의 근간 전체를 뒤흔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거 마오쩌둥이 홍위병들을 동원해 전 대륙을 피비린내 나는 광기로 몰아넣었던 문화대혁명은 거리를 가득 메운 군중의 함성과 폭력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베이징과 중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대숙청은 겉으로는 너무나도 고요하고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리를 질주하는 홍위병들의 붉은 깃발 대신 지금은 검은색 관용차들이 한밤중에 조용히 국영기업의 본사나 최고급 비밀 연구소 앞에 멈춰 설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수십 년간 국가의 우주 항공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수석 엔지니어나 핵심 방위산업체의 최고 경영자가 짐을 챙길 틈도 없이 사라집니다. 중국을 지탱하던 11개 거대 군사 및 방위산업 그룹 전체가 사실상 초토화되는 전대미문의 조용한 문화대혁명이 지금 중남해의 차가운 권력의지에 의해 속전속결로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는 시진핑 주석의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내년으로 다가온 21차 당대회라는 권력의 용광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초기에 마식누이와 몇몇 핵심 군부 인사들을 겨냥했던 사정의 칼날은 이제 그 범위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항공, 우주, 미사일, 해군 함정, 건조 등 국방 현대화와 관련된 모든 부처에서 수천 명의 기술 관료와 경영진들이 줄줄이 부패 혐의로 엮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취조실의 문이 열리면 살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는 잔혹한 생존 게임이 벌어집니다. 부품 납품 비리, 연구비 횡령, 실험 데이터 조작,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얽힌 권력층과의 뇌물 상납고리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끝없이 뽑혀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최고의 두뇌 집단이자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엘리트라고 자부했던 테크노크라트들은 무자비한 권력의 칼날 앞에서는 언제든 베어버릴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뼈아픈 현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광기 어린 대청소는 단지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내는 단순한 반부패 투쟁으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21차 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철저하고도 잔혹한 정치적 진지 구축 작업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무기결함과 부패라는 명백하고도 치명적인 명분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 완벽한 명분 앞에서는 펑리위한 여사의 산동방 세력도, 다시 고개를 쳐들려던 원로 그룹도, 반시진핑 파벌도 감히 정면으로 저항할 수 없습니다. 시 주석은 이 거대한 사정 정국을 활용해 잠재적인 정적들의 자금줄을 끊고 권력의 하부 구조를 자신의 완전한 충성파들로 물갈이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방 관료들의 은밀한 태업과 파벌들의 물귀신 작전이 횡행할수록 시 주석의 숙청은 더욱 폭력적이고 무제한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제 붉은 성벽 안에서는
누가 더 유능한가가 아니라 누가 덜 부패했는가.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누가 시진핑 체제에 더 맹목적으로 충성하는가만이 유일한 생존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엘리트 관료들이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전락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군사 프로젝트들이 올스톱되는 이 경악스러운 상황은 필연적으로 국가 전체의 마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선 연구소에서는 아무도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거나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려 하지 않습니다. 결제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그것이 훗날 자신의 목을 조르는 부패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미국의 패권을 따라잡겠다고 만든 군산복합체 시스템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비효율적이고 거대한 공포의 수용소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마침내 자신에게 반발하는 모든 세력을 침묵시키고 권력의 체스판 위에 홀로 남는데 성공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의 세력을 쳐내고 원로들의 수족을 자르며 국가의 지성들마저 무릎 꿇리니 고독하고도 잔인한 승리. 하지만 모든 적을 쓸어버린 그 황량한 권력의 정상에서 그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가장 거대하고 본질적인 공포와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부서진 엔진과 피에 젖은 조종석을 가지고 이 거대한 중국이라는 제국은 제대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권력의 최정점은 세상에서 가장 춥고 외로운 자리입니다. 베이징의 심장부, 붉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중남해의 깊은 밤. 시진핑 국가주석은 마침내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의 옥좌 위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공청단에 잊혀진 황태자는 다시 한번 몰락했고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며 반격을 노리던 원로들은 숨을 죽였으며 심지어 권력을 나누어 가졌던 아내 펑리위안 여사의 강력한 산동방 세력마저 그의 차가운 결단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겉으로 보기 하지만 그가 이룩한 이 처절하고도 완벽한 정치적 승리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치명적인 제국의 위기를 알리는 서막에 불과합니다. 시 주석이 직면한 진짜 적은 이제 외부의 정적이나 패권을 다투는 미국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신이 지난 10여 년간 정교하게 설계하고 구축해온 거대한 통치 시스템 내부의 본질적인 부패와 마비입니다. 부국강병의 꿈을 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주었던 엘리트 테크노크라트들은 화려한 서류를 위조하고 전략 미사일에 연료 대신 물을 채웠습니다. 그들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기 위해 휘두른 무자비한 숙청의 칼날은 결국 중국을 지탱하던 군산복합체 전체를 거대한 공포의 수용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중국의 가장 뛰어난 지성들과 우주항공 과학자들은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며 새로운 기술을 혁신하는 대신 자신의 과거 행적이 사정당국의 그물망에 걸려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결제를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며 오직 최고 지도자를 향한 맹목적인 충성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거대한 복지부동의 늪이 제국의 성장 동력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첨단 과학기술과 압도적인 국방력은 단순히 붉은 깃발을 흔들고 사상무장을 강요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만 해협의 거센 파도를 넘고 우주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작되지 않은 정확한 데이터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의 공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무제한적인 카오스와 숙청 정국은 이 모든 생명력을 철저하게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유능하지만 부패했던 기술 관료들이 떠난 빈자리에는 무능하지만 정치적으로 충성스러운 자들이 꿰차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충성심만으로는 스텔스 전투기의 치명적인 엔진 결함을 고칠 수 없고 당에 대한 맹세만으로는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정확히 요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진핑 주석이 마주한 가장 섬뜩하고도 고독한 현실입니다. 가장 강력한 1인 독재 체제를 완성한 바로 그 순간 정작 그 권력을 든든하게 받쳐주어야 할 국가의 뼈대와 근육이 안에서부터 녹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 내부의 억만장자들과 고위 관료들이 앞다투어 금을 매집하고 자본을 해외로 빼돌리는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쥐죽은 듯
평온해 보이는 베이징의 붉은 하늘 아래에서 이 거대한 제국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핵심 엘리트들이 얼마나 깊은 절망과 극도의 공포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부부의 끈끈했던 동맹은 깨어지고 패밀리는 이권 앞에서 분열했으며 지식인들은 입을 닫았고 군대는 마침내 스스로가 쥐무기의 성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반대파를 숙청하고 권력을 온전히 거머쥔 시진핑 주석은 이제 아무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오직 자신만의 방향 감각에 의존해 14억 명을 태운 거대한 배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역사는 이제 우리에게 가장 무겁고도 서늘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붉은 용은 이 깊은 내부의 상처를 스스로 극복하고 다시 한번 세계 패권의 하늘로 비상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썩어 들어가는 무거운 닻을 스스로 매단 채 차가운 심해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거대한 제국의 고독하고도 화려한 마지막 항해를 지켜보고 있는 것인가? 별을 향해 오만하게 손을 뻗었던 천재들이 탐욕의 진흙탕 속으로 비참하게 추락해버린 지금, 베이징의 붉은 성벽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위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두꺼운 담장 안에서 새어나오는 미세하고도 불안한 파열음은 전 세계를 향해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묵묵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항상 가장 깊은 침묵 속에 숨어 있는 법입니다.